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제가 21살 때 받았던 한 통의 우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아마 누구라도 받고 싶지 않을 피할 수만 있다면 정말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것은요.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이게 뭐예요? 아 그래 그 나이 때는 왜 군대 가는 게. 저는 이병통지서입니다. 그렇게 입된 날이 정해지고 저는 군대 가기 전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고등학교 절친인 진욱이와 민수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나나나나나 뭐야? 나나나 내 눈엔 더 너였어. 뭐야? 눈이 부시게 마침 그때가 지금과 같은 한여름이었거든요. 저희는 강원도 인제의 한 계곡에서 1박 2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원하고 좋지. 여러분 계곡이요. 그런데 저희가 새벽부터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착해 보니까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사람 많아요 철이잖아, 계곡에. 철. 근처 다른 계곡을 가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고요. 휴가철이라 그런지 어딜 가도 사람이 꽉꽉 들어가 차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에어컨까지 고장 나갖고 찜통 같은 차를 타고 무려 7시간을 버티고 왔는데 그냥 이대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생각하면서 산을 거슬러 올라가던 그때 야야야야야 찾았다. 뭘? 아니 저기 찾았다. 찾았다.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계곡 하나가 저희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늘도 많고 물 깊이도 적당해 보이고 중길도 좋다 여기다 싶어갖고 바로 짐을 풀려는데 야 잠깐. 우리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놀자. 오래빨 때. 그래 여기 물도 별로고 그늘도 없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야, 이 정도는 괜찮지. 그냥 우리 좀 다른 데 알아보자고. 야, 7시간을 찾았는데 뭘 딴 데 찾아? 아니 아무튼 여긴 안 된다니까 좀. 왜? 왜 갑자기? 그래서 민수랑 저는 잠시 벙찌는 상태로 서로 이렇게 쳐다봤죠. 학교 다닐 때는 말수도 없고 차분하기로 유명해서 선비라고 불렸던 진욱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주변에 있는 계곡이라는 계곡은 다 둘러봤지만 갈 데도 없었고요. 그래서 진욱이를 좀 협박도 해보고 애원도 했죠. 그리고 한참의 실랑이 끝에 알겠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지한 얼굴로 저희한테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럼 너희 하나만 약속해. 그 깊은 물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기다. 이제 뭐가 보이나? 이상하다. 뭐가 있다. 애도 아니고. 알았어. 내려, 빨리 내려. 너 일 안 하려고 그러지. 빨리 내려, 빨리. 빨리 내려. 기다렸다는 듯이 계곡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었죠. 근데 진짜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더위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민수는 한껏 시원한 계곡물을 즐기면서 논 반면에 진욱이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계곡에는 한쪽 발도 담그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잠깐. 야, 우리 잠수 얘기하자. 지는 사람 저녁에 설거지하기다. 저것을 왜 야비하게 하지만 진짜 정직하게 하자 우리. 정직하게. 자. 안 들어가면 하는 거야.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신호에 맞춰서 물에 머리를 푹 하고 담갔습니다. 30초, 40초. 진짜 필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은데 싶은 그때 웬 해초가 다리 사이로 이렇게 한 뭉텅이가
검은 해초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뭐야 이거? 계곡에 무슨 해초가 있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리 사이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발목을 쥐고 확 끌어내는데 뭐야. 그 바람에 제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확 부러졌어요. 너무 당황해서 급한 마음에 민수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서 몸을 일으켰거든요. 아 장난하냐? 아니 때문에 물 먹었잖아. 씨. 근데 방금 뭐였지? 무언가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의 하얀 게 제 발목을 확 낚아챈 느낌이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물속엔 아무것도 안 보였죠. 방금 뭐였지? 하고 계속 이렇게 물속을 들여다보는데 잠깐만. 괜찮아? 웬일로 진욱이가 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물속이랑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뭘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러더니 뜬금없이 저희 보고 너 이거 배고프지 않아? 내가 라면 끓여줄게. 라면 먹자. 좀 가자. 그러면 좀 쉬다가 놀자. 빨리 나와. 뭐 잠깐 뭐 쉬었다 놀자 하면서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진욱이가 라면 하나는 또 잘 끓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맡겨두고 저는 가만히 바위에 앉아서 몸을 좀 이렇게 말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있으니까 또 바람도 시원하고 또 물소리도 좋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솔직히 입 대고 뭐고 그냥 온갖 그치. 근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계곡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 햇빛이 좋아서 그런지 유독 이렇게 수면이 반짝반짝하면서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 뜨거. 그 진욱이가 지른 소리에 고개를 확 하고 돌아봤죠. 그런데 아, 제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근데 그때 또다시 제 발목을 뭔가 확 하고 그런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수면 아래쪽으로 아까 봤던 검은 해초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내 발목을 감은 건가 싶어갖고 발목 아래로 손을 뻗어서 풀어내려고 이렇게 더듬었어요. 아 제발. 하지마. 아 제발 나 싫어. 이게 뭐지? 이게 만지면 만질수록 사람 손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친구들을 부르는데 입속으로는 물이 들어오지. 근데 호흡은 점점 더 가빠오지. 나중에는 기운이 빠져갖고 눈도 제대로 뜨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딱 그때 눈앞에 애들이 이제 튜브를 던져준 거예요. 야 튜브 잡아 튜브. 막 운임을 쥐어짜서 미친 듯이 팔을 내저어서 겨우 이렇게 튜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발목을 움켜쥐고 있던 그 힘도 쓱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괜찮아? 숨을 헐떡이면서 물 밖으로 나와서 마셨던 물 다 토해내고 친구들은 또 괜찮냐면서 한마디씩 건네는데 이게 방금 겪은 이 일이 꿈인지 생신지 말도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까 물속에서. 대성아. 일단 일어나. 부축해줄게. 갑자기 진욱이가 제 말을 끊고는 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뭐 당신 저도 정신이 없어갖고 이제 진욱이를 따라서 그냥 제 텐트로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깜빡 졸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또 제 텐트 안에 있더라고요.
밖은 조용하니 벌써 깜깜한 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저도 그냥 다시 자자 하고 이렇게 누웠는데 누군가가 제 텐트 문 지퍼를 확 여는 거예요. 아 누가? 아 깜짝 놀랐잖아. 나도 여기서 좀 자자. 뭐? 야, 뭔 소리야? 얘 또라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나가. 무서우니까 또 이게. 솔직히 저 그때 귀신만큼이나 소름 끼쳤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아까 계곡에서도 그러더니 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주주는 듯이 잘 테니까 같이 오늘만 같이 자. 아, 뭔 소리야? 나가. 넌 네 텐트 놔두고 왜 여기서 자? 가. 빨리 가. 가뜩이나 아까 물속에서 이상한 걸 봐서 그 진이 다 빠졌는데 얘는 왜 또 이러나 싶다가도 화가 나서 나가라고 하면서 그 진욱이를 텐트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한다는 말이 야, 태성아 그럼 하나만 부탁할게. 그것만 들어줘. 내가 나가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언가 저한테 부탁하고는 다시 자기 텐트로 진욱이는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저는 여행이고 뭐고 그냥 날 밝으면 빨리 집에나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몸에 이렇게 으슬으슬 한기가 들고 텐트 내부가 물에 흠뻑 젖은 것 같은 이런 답답함이 드는 거예요. 야 김태성 자냐? 문 좀 열어봐. 줄 거 있어. 이번엔 또 민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투덜대면서 텐트 문 앞으로 다가가서 지퍼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까 진욱이가 부탁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딱 한마디. 잘 자. 야, 태성아 그럼 하나만 부탁할게. 그것만 들어줘. 내가 나가면 우리 중에 누가 오더라도 절대로 이 문 열어주지 마. 네 손으로 직접 이 문 열어주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알았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냥 민수 돌려보내야겠다 생각하고 뭔데? 내일 줘. 야 얼른 열어봐. 아, 네가 직접 열고 들어오든가. 손에 짐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열어라. 와 이거 열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 차라리 빨리 받고 보내자. 민수인데 뭐 별일 있겠어? 안 돼. 근데 근데 텐트가 왜 이렇게 축축하지? 그렇게 잠깐 멈칫하고 있는데 문 열라고 이 새끼야! 문 열어! 갑자기 밖에 있던 민수가 평소답지 않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문 열어! 순간 너무 섬뜩한 느낌에 이게 민수가 봤나 싶어서 제 텐트 옆에 창문에 그 살짝 열린 틈으로 이렇게 밖을 보니까 민수가 아닌 거예요? 그 새벽에 누구야?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과 긴 원피스를 입은 누군가가 서 있는 겁니다. 너 누구야? 너 민수 아니지?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하게 크게 웃더니 태성아 문 좀 열어봐. 무사히 문 좀 열어줘. 문 열어! 갑자기 기다리잖아. 모든 친구들이 목소리를 서로 내면 자꾸 문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문 좀 열어보라고! 너무 당황한 제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있자 마치 원래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주변엔 정막만 가득 쌓였고요. 순간 갔나? 싶어갖고 밖을 보는데 거기서 지켜보고
마치 저를 발견해서 기쁘다는 듯 웃던 그 여자의 젖은 머리카락이 살아있는 것처럼 점점 빠르게 제 텐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막 악을 지르면서 그 머리카락을 피해서 정신없이 텐트 끝으로 도망을 갔죠. 긴 머리카락이 스윽 감싸는 거예요. 정신없이 몸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어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뭐야? 텐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래 설마 날 계곡으로 끌고 가는 건가 싶더라고요. 와 진짜 이렇게 있다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난 죽었구나 싶었던 찰나. 혜성아! 혜성아! 야, 이 새끼야! 안 떨어져! 이리로 가! 텐트 밖에서 진욱이가 정말 있는 힘껏 고함을 질러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바로 다가올 수는 없는지 여기 어디라고 살짝 한 떨어진 거리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진욱이가 텐트 쪽으로 뭔가 막 던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더 크게 귀가 찢어질 것처럼 그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퍼가 쓱 하고 열리더니 혜성아, 나야! 괜찮아. 그처럼 이제 진욱이를 붙들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나만 본 거야. 너도 본 거지? 나도 봤어. 그래서 진욱이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느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욱이가. 그리고 이어지는 진욱이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네 텐트 주변을 기어다니더라고. 꺼져! 자꾸 네 텐트를 물가로 끌고 와서 내가 소리치고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 계곡에 처음 딱 도착했을 때 진욱이는 본 거죠. 한 여자가 물에 꼿꼿하게 서서 둥둥 떠 있는 채로 저희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대요. 그 저희가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기뻐갖고 막 입이 찢어진 채로 막 귀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귀신이야. 근데 그 여자가 유독 너만 쳐다보더라. 그리고 널 보면서 찾았다 하더라고. 대체 그 귀신은 왜 하필 저를 물가로 데려가려고 한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진욱이가 그때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세훈 님이 중국 여행 중에 듣게 된 이 흑점의 비밀을 지금부터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2006년 여름. 저는 친한 친구들과 동반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부벌레 현수, 까불이 민철이, 그리고 저까지 머리를 빡빡 밀고 군대에 끌려갈 생각을 하니까 한없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생 첫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석도. 석도?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인데요. 볼거리, 먹거리가 많고 또 근처에 맥주로 유명한 칭따오 공장까지 있습니다. 카카오 맞아. 아시죠? 시원한 맥주나 실컷 마시면서 즐겁게 놀기로 했죠. 아직 학생이라 돈이 부족한 저희는 가격이 비싼 비행기 대신에 배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오, 꽤 걸릴 텐데. 드디어 대망의 여행 날. 야, 우리 중국 가는 거야. 중국 가는 거야.
저희는 잔뜩 신이 난 채 배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갑판에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올라서 양팔을 쫙 펼치면서 타이타닉 포즈도 하면서 막 사진도 찍었고요. 신나게 놀다 보니까 슬슬 출출해지더라고요.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1층 선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안에는 이미 사람들로 바글바글 차 있었고 사방에서 낯선 중국어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다 중국인인가 봐. 야, 너네 밥 먹었냐가 중국어로 본 줄 아냐? 뭔데? 뭔데? 니 18로. 야, 니 나한테 욕했냐? 저희가 막 한국어로 장난을 치니까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수십 개의 눈이 저희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뭐 실수했나? 그리고 그때 저희 근처에 앉아있던 한 아저씨가 왜 이렇게 시끄럽니? 이래서 목에 뭐 넘어가겠니? 그 험악한 말투에 깜짝 놀라서 저희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 옷차림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위아래로 칙칙한 옷을 입고 옆에는 커다란 짐가방을 하나씩 끼고 있더라고요. 잔뜩 긴장해 있는데 한 여성분이 저희한테 다급하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 여기서 마음 편하게 먹어.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아줌마는 연변 말투를 쓰고 있었고요. 웃는 인상이 꽤 친절해 보였습니다. 아니, 전 근데 여기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딸공. 저 사람들은 보따리 장사요. 대부분 중국과 한국을 배로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소규모 무역상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동안 아줌마는 이런저런 중국 여행 정보를 알려주셨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뭔가를 조용히 이렇게 귀띔을 하시는 거예요. 해서 누기 뭐 팔아도 절대 싸지 말고 남의 짐을 들어줘도 절대 안 돼요. 왜요? 간혹 보따리 안에 밀수품이나 마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큰일 나. 그 큰일 나. 뉴스 진짜. 많이 나잖아. 또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더 덧붙였습니다. 문고 잠그고 자야 돼요. 누기 오든 맘대로 열어주지 말고. 무슨 얘기를 무섭게 하세요? 가뜩이나 쫄아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괜히 막 이렇게 뒤통수가 따끔따끔 막 어깨까지 움츠려지더라고요. 저희는 사닥 객실로 들어가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먼저 배웅하고 그 방문을 열었는데 이거 진짜 망했다 싶었습니다. 방 안은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일단 비좁았고요. 아우 이거 무슨 냄새야. 배 특유의 기름 냄새가 코를 엄청 찔러댔어요. 아, 안 좋은 방이구나. 그냥 친구들 방에서 잘까 생각하는데 괜히 막 못 모르고 나갔다가 또 싸움에 휘말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방에 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도 가도 못한 채 이 방에서 꼼짝없이 10시간을 넘게 보내게 된 거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문이 잠겼는지 계속 확인한 후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개에 얼굴을 그냥 파묻고 막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민철이야? 현수? 친구들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 뭐야. 방을 잘못 찾았나? 누구세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나서 말이 없으니까 괜히 찝찝하잖아요. 전 침대에서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는데 이번엔 누가 문 손잡이를 잡고 미친 듯이 막 돌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누군지 확인하려는 그 순간 왜? 하지 마. 안 돼. 문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했는데 보따리상 아줌마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문에 네모난 새창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기로 확인해볼까? 밖을 좀 이렇게 봐야지만 좀 안심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창살에 얼굴을 바짝 대봤어요. 아무도 없잖아. 근데 복도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떨리는 몸을 겨우 일으키는데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너무 놀라서 몸을 튕기듯이 일으켰어요. 뭐야? 등 뒤에서 알 수 없는 기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이 방에 분명히 혼자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지? 믿기지 않는 상황에 그대로 얼어 있는데 한 여자가 숨이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처럼 막 소리를 내면서 몸을 마구 막 뒤틀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목구멍 깊숙이 뭔가 단단한 게 걸리기로 한 것처럼요. 그 여자의 기침이 점점 더 격해지더니 검붉은 덩어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 보니까 시뻘건 핏방울인 거예요. 뭔가를 전부 토해낸 여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를 피해서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정신없이 달리는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손이 제 어깨를 확 잡아채는 거예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야, 괜찮아?
그러니까 친구들과 승무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지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뭔 개소리야 임마. 너 꿈 꿨어? 하지만 승무원은 표정이 확 굳더니 제 방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 203호. 203호라고 대답하니까 묻지도 않고 제 방을 특등실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와, 그거 뭔 일이야? 형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태도가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익숙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엔 친구들과 같은 방을 썼지만 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무섭지. 그렇게 다음 날 아침에 마침내 배가 중국 속도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어제 그 보따리상 아줌마가 말을 걸더라고요. 학생, 얼굴이 왜 그러다? 어디 아파? 그래서 아줌마한테 어젯밤에 겪은 일을 다 털어놨어요. 아, 너도 봤구나. 피토하는 여자? 우리 아줌마 다 해.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아줌마를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세요? 한 4년 전인가? 그 방을 썼던 여자가 죽었어. 네? 그 여자가 이지 않소. 흑점상이랍대. 흑점상이요? 흑점상? 그게 뭐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르르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께 밀려갖고 아줌마랑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뜻밖의 장소에서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날 오후에 저와 친구들은 가이드를 만나서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도저히 놀 기분은 아니지만 괜히 저 때문에 여행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마지막 일정으로 야시장 투어로 갔습니다. 야시장 좋지. 따라오세요. 친구들은 신난 듯이 앞서 나갔고 저는 터덜터덜 그냥 그 뒤를 따라갔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고 됐어? 어떡해. 불안한 마음에 빨리 친구들을 찾으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변형이 왜 이리 재수가 없냐. 그곳은 시끌벅적한 시장 중심부하고 달리 유난히 어둡고 음습했어요. 어디야?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가게 간판들은 다 꺼져 있고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유일하게 저기 불이 켜진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문이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손을 확 잡더니 거칠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가이드가 제 손을 꽉 붙들고 골목 밖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고 싶어 환장했어요? 당신 지금 하이데크리가 흑점에 들어갈 뻔했다고. 흑점이요? 그게 뭔데요? 그 뒤에 이어진 가이드의 말에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몸을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점은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걸 파는 건데 그 중에는 사람 고기도 팔고 있었대요. 이걸. 그러니까 만약에 흑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암호를 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 고기가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구나, 죽을 수 있어. 그래서 현지인들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통역사가 이제 저 가게는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산 사람이 들어가면은 못 나오고 저기는 죽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범죄 조직이야.
이 사람이 이 정도라 그러면 진짜 인육을 파는 가게가 맞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까 가게 앞에서 가이드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배에서 봤던 여자도 흑점상이랬는데? 그러자 가이드가 여기 사람들은 쉬쉬하는 얘기가 있다면서 제가 탄 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뭐야? 그러니까 4년 전에 중국 경찰이 배에 올라서 객실들을 수색하는데 203호 여자가 방문을 굳게 잠그고는 끝까지 나오질 않았대요. 결국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장면을 보게 돼요. 뭐야. 뭐 먹고 있는 건가? 먹는 소린가 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증거를 없애려고 가방에 든 인육을 자기가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충격. 결국엔 그 여자는 잡히지 않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제 눈앞에서 여자가 토해낸 검붉은 덩어리들이 그 증거물들이 아니었을까요? 대구에 살고 계신 김태균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5년의 8월. 핫 서머. 여기 노래 있죠. 핫 서머. 핫 서머. 엄청 더웠던 2005년 8월. 당시 군 생활 중이던 태규 씨는 첫 휴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첫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난 그곳에서 좋네.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야 말았답니다. 좋죠. 네, 여러분, 군 생활의 슬픈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슬픈 건 이 왼쪽을 봐도 빡빡이, 이 오른쪽을 봐도 빡빡이, 아이고. 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냥 빡빡이죠. 득실득실한 빡빡이들이죠. 이렇게 남자들만 빽빽한 부대를 벗어나길 손꼽아 기다렸는데 제가 드디어 첫 휴가를 받은 겁니다. 무대를 나온 저는 곧바로 민지야!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잘 지냈어? 오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나도. 기다려줘서 고마워. 에이 고맙긴. 우리 부산 가서 재밌게 놀다 오자. 둘이서 가는 첫 여행이라 그런지 민지도 많이 들떠 보였어요. 재밌겠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자친구랑 있다는 즐거움을 제외하면 긴장이 연속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떤 걸 좋아할까? 뭘 먹는 게 좋을지, 뭘 하는 게 좋을지 데이트 코스 짜는 것마저도 쉽지가 않았어요. 신경 쓰이지. 게다가 정말 무서운 건 8월에 부산은 숙박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맞지. 아니 그런데 저는 빡빡이 군인이잖아요. 돈이 어딨겠습니까? 없어. 그래서 숙소 대신 정말 안타깝지만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죠. 민지야. 응? 찜질방에서 자는 거 불편하지? 에이 아니야 괜찮아. 미안. 우리 대신에 마지막 날은 좀 괜찮은 데 가서 자자. 응 좋아. 마지막 날만큼은 꼭 괜찮은 숙소에서 묵기로 약속하고요. 아우 중요하지. 무조건 가야지. 네, 며칠이 지나고 대망의 마지막 날. 그 당시는 내비게이션은커녕 숙소 어플도 없었던 시대라서 저희는 차를 몰고 괜찮은 숙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빠 이 호텔 너무 좋다. 오션뷰에 오션뷰 15만 원이라는데? 오.
아우 민지야, 그 바닷가 쪽은 이게 좀 습해서 별로야. 아 비싼가 보다. 오빠 여기는 수영장도 있어. 가격도 괜찮다. 8만 원이래. 에이, 이거 수영장 있으면 사람 많고 괜히 시끄럽지. 오빠는 딱 시끄러운 게 딱 질색이야. 딴 데 뭐 어디 없을까? 힘들어. 사실 방금 본 숙소들 다 좋았죠. 하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건 너무나 무섭게도 얼마야? 3호야? 3만 원뿐이었습니다. 아, 남편 보는 것 같아. 여자친구인 민지를 달래가며 더 싼 곳을 찾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부산에서 양산까지 와버렸더라고요. 얼마 많네. 얼마 많이 건 거 아니에요? 좀 싸.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방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마침 펄럭이는 현수막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숙박비 3만 원. 오! 됐다. 죽으란 법은 없다고 하죠. 민지야, 여긴 어때? 난 좋아. 많이 피곤했지. 가자. 그래서 저희는 1층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계산한 후에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 없이 방문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괜찮네. 굉장히 넓고 깨끗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행이야. 하지만 무언가를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통유리네. 하필이면 아니 훤히 보이는 통유리 벽인 거예요. 그렇지. 아이 설렌다. 설레. 하지만 다행히 또 이제 화장실을 가릴 수 있게 알루미늄 블라인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는 했어요. 야, 민지야. 오빠 막 샤워하고 있을 때 몰래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저 블라인드 건드리면 소리나 소리. 오빠,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 이렇게 여자친구가 유리벽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 여자친구가 먼저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빈방에 혼자 남으니까 괜히 또 이렇게 민망해지더라고요. 괜히 이렇게 막 침대도 두드려보고 텔레비전도 이렇게 막 껐다 켰다 했죠. 그러다가 조명을 바꿔볼까? 오, 하지 마. 우와! 나름 분위기 있고 예쁘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오, 정적. 잠시 후 샤워를 마친 민지가 나오고 제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씻고 있는 그때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괜히 블라인드도 흔들리는 것 같고 이거 안 본다더니 민지가 보고 있나? 뒤를 돌아보는데 블라인드는 꼼꼼히 쳐져 있었어요. 잘못 느낀 건가 보다 싶어서 다시 씻기 시작하는데 오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빨리 씻고 나오지. 거기서 날 왜 보고 있어? 나 지금 머리 감고 있는데? 아닌 척 하기는. 방금 나랑 눈 마주쳤잖아. 야야야야. 민지는 오히려 제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상했지만 아니 다 보이는 통유리다 보니까 저희가 예민하게 느낀가 싶었죠. 저는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민지야. 곳에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같이 보낼 밤을 기대했던 터라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저 역시 피곤했던 건지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골아떨어졌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몸을 감싸는 뜨거운 손길이 느껴졌어요.
마치 온몸이 액체가 된 듯 축 늘어졌고요. 저는 겨우 팔을 뻗어 여자친구를 껴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지야. 오빠. 아, 너무 더워. 방이 마치 찜통 같은 거예요. 핫서머. 빨간 조명 때문에 정말 불가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터보로 틀었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더운 공기를 뺐고요. 이렇게 노력 끝에 방이 조금씩 선선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까 조금 찰 것 같으면서 여자친구와 또 제 손끝이 살짝 스쳤는데 또 이제 민지가 제 손에 깍지를 끼더라고요. 어떡해. 고개를 돌리니까 절 보며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고 있었어요. 민지야.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민지의 표정이 민지야. 점점 일그러지는 겁니다. 왜? 민지야. 오빠. 화장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화장실? 에이, 우리 말고 누가 있다 그래. 아니야. 누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오빠가 한 번만 가서 봐주면 안 돼? 어? 제발. 민지가 화장실에만 온통 신경이 쏠린 채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위해 확인해보기로 했죠. 벌컥! 화장실 안은 고요했어요. 그렇지 않겠지. 뭐 특별한 점도 딱히 없었습니다. 아이, 민지야, 화장실 안에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만약에 뭐가 나온다고 해도 오빠만 믿어. 그럼 군인데. 그래. 저는 여자친구를 달랬습니다. 민지는 제 위로를 받으면 살짝 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저도 점점 눈이 감겨왔죠. 그런데 또다시 후덥지근한 기운이 끼쳐오는 겁니다. 오빠, 진짜 너무 더워. 방 안에 걸려있는 온도계를 보니까 43도나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일부러 병원 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확인해볼게. 뜨거. 바닥이 마치 불같이 뜨거운 거예요. 이상해서 카운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편히 자려고 모텔까지 왔는데 이게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아, 진짜. 아, 이 모텔 엉망진창이네. 민지야, 빨리 나가자. 여기에 더 있다가는 정말 타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어우, 이거 날카로운 이 소리는 뭐야? 민지야, 너 들었지? 전 두려웠지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뭐해? 조심조심 통유리를 향해 기어갔어요. 빨리 짐 챙겨서 나가자, 어? 여자친구는 절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유리벽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뻘건 형체가 보였어요. 그것은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거기 뭐가 있어? 살점이 녹아내려 혈관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고 얼굴 곳곳이 그을린 듯 시꺼먼 흉터가 가득했어요. 울퉁불퉁한 핏빛의 몸뚱아리가 보였습니다. 오빠 빨리 나와! 이제 거의 이성을 잃은 채 구르다시피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쫓아오고 있을까 봐 앞만 보고 달렸어요. 저기요 도와주세요. 누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다 알고 있는 듯 누군가 카운터 안에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붉은 피딱지와 검은 흉터가 덕지덕지한 마치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손이요. 그리고 그 손 아래에는 제가 냈던 숙박비 3만 원이 있었어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고 무조건 밝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쫓기듯 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마침내 부산에 도착한 저희는 문을 연 PC방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그제야 한숨 돌린 저와 민지는 아 진짜 이 모텔 뭐야? 그 모텔에 대해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검색 결과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찾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나 보다. 그 모텔에선 아주 오래전 불이 났었다는 겁니다. 건물 전체가 다 타버릴 정도로 큰 화재였는데 사람들이 미처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기사를 본 뒤 아무 말도 나눌 수가 없었어요. 불 속에 있는 듯 뜨거웠던 그 방. 화장실에 있던 일그러진 형체. 모든 퍼즐이 끼워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에 후유증이 있었던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이별을 하게 되었고요. 아이고야. 무더운 여름날의 첫 휴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20년 전 새 친구가 여름 휴가를 가서 겪게 된 일인데요. 오늘 우리 주제가 죄와 벌이잖아요. 네. 과연 새 친구 중에 누가 대체 어떤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때는 2003년 여름. 저는 중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친구 현우 그리고 중배 형과 함께 여름 휴가를 갔어요. 저희 셋이 향한 곳은 바로 강원도 삼척. 삼척 좋죠. 사람 꽉 찬 해수욕장 대신에 한적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돗자리에 뭐 튜브, 라면까지 잔뜩 챙겨서 걸음을 옮기는데 아뷰! 다 덤벼. 여기는 물고기들. 오늘 내가 다 작살 내줄 테니까. 야 다친다 다쳐 저리 치워. 현우가 기다랗고 이 뾰족한 작살을 막 양손으로 이렇게 막 돌리면서 까부는 거예요. 아 저 군대 갔다 와서 너 철이 안 드네. 하지만 이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였던 녀석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신나게 작살을 흔들며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현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얼굴을 감싸 쥐는 거예요. 천천히 손을 치우자 이게 뭐야? 하얀 새똥이 아 깜짝이야.
새똥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까마귀 똥인가 봐. 똥 맞았대요. 아, 냄새. 재수없게 까마귀가. 씨. 현우가 나무 위에 앉은 새를 노려보더니 돌을 주워서 막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돌은 계속 빗나갔고 오히려 약이 더 바짝 오르고 말았죠. 야, 됐어. 아우, 그만해. 그냥 가자고 말렸지만 제 말을 들을 녀석이 아니었어요. 야, 됐어. 그만해. 그거 어차피 안 잡혀, 그거. 야, 이거 던지라는 거 아니지? 갖고 있던 작사를 높이 들어서 하나, 둘 이렇게 까마귀를 향해 조준을 하는 겁니다. 아, 하지 마. 그거 내려놔. 내려놔. 그러나 작살은 이미 현우의 손을 떠나서 길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곳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곳? 설마. 그곳은 바로 이 숲을 사이에 가려져 있던 누군가의 무덤. 조짐 안 좋다. 조짐 안 좋아. 조짐 안 좋네. 아무도 돌보지 않는지 이 묘비도 없고 손대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았어요. 그 한가운데 현우가 던진 작살이 비수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아, 이 자식 또 사고 쳤네. 저거 당장 가져와, 빨리. 저 까마귀 자식 때문에. 만지기 싫어. 뭐 알아서 뽑아가겠지 뭐. 됐어. 너 나이가 몇 갠데 생각이 그따구밖에 안 돼? 가자. 하지만 현우와 중배영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무덤은 사실 함부로 밟는 것도 아니랬는데 전 너무 찜찜했어요. 나라도 작사를 뽑아야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용기는 나질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뽑기가 또. 결국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덤을 향해 공손하게 사과를 하고 저도 그곳을 떠났습니다. 묘지의 작사를 그대로 버려둔 채 말이죠. 아이고. 그래. 어떡하려고. 오, 야, 여기 물 좋다. 야, 물 너무 좋은데? 이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자 좀 전에 긴장했던 마음이 싹 또 가시더라고요.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노는데 어쩐 일인지 이 까불이 현우가 너무 조용한 겁니다. 아까 내가 한 말 때문에 혹시 삐진 건가? 기분을 풀어줄 겸 조심조심 다가가서 장난스럽게 야, 이현우 폭탄 받아라. 폭탄 받아! 그런데 이 평소 같으면 잽싸게 반격을 해올 녀석이 저를 죽일 듯이 이렇게 노려보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갑자기? 쌍이야. 집에 가자. 뭐? 가긴 어디 가? 좀. 집에 가자고. 장난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화를 내? 현우는 아예 물 밖으로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자갈밭에 떨어져 앉아있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현우야! 그런데 이 자식이 꽁하게 막 등을 돌리고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 우리 배고픈데 라면 끓여 먹을까? 현우 쪽으로 다가간 저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현우가 한 손에 커다란 돌을 들고는 뭐 하는 거야? 있는 힘껏 내리치는데 그 아래로
피가 범벅이 된 다른 한 손이 보였습니다. 아 자기 손을? 어머 미쳤나 봐. 야! 너 뭐해? 너 미쳤어? 하지만 현우는 멍한 눈빛으로 제 손을 뿌리치고 다시 돌을 집어들었어요. 중배형! 빨리 와, 얘 이상해! 그만해! 중배형까지 달라붙어서야 겨우 현우를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녀석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현우야.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평소 눈빛으로 돌아온 현우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요. 빨리 병원부터 가자. 우선 다친 손부터 치료하는 게 급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나 병원 안 가. 나도 집에 갈래. 현우가 저희 손을 뿌리친 채 그대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놀라서 제가 쫓아갔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저는 녀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고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처음엔 정말 못 알아볼 뻔했어요. 야, 너 현우 맞지? 그 사이에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볼이 움푹 들어가고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너 꼴이 왜 이래? 대체 무슨 일인지 나한테 똑바로 얘기해봐. 나 좀 살려줘라. 잔뜩 겁에 질린 채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나 지금 벌 받은 것 같아. 진정하고 일단 집에 가자. 가서 얘기하자. 싫어. 집에 싫어. 집에 싫어. 가서 얘기하자. 싫어. 저는 불안에 떠는 친구를 겨우 달래서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현우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재성아, 넌 못 봤지? 뭐가 있었다. 계곡에 놀러 간 그날 우리가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현우는 저 멀리 어떤 할머니가 보였대요. 뚝뚝 피를 흘리는 할머니 목에 비스듬히 박힌 기다란 막대기. 그 작살이. 현우는 곧바로 깨달았어요. 내가 무덤에 던진 그 작살인가. 그 할머니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저한테 집에 가자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현우의 귓가에는 잘라 명령하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고 했어요. 그 목소리에 어느 순간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돌로 자기 손을 내려 찢고 있었던 거죠. 현우는 그것이 지옥 같은 날들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삼척에서 서울 집으로 도망쳐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대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는 그 순간 여보세요? 현관문을 지나 거실 그리고 화장실 창문까지 집에 있는 모든 문이 정신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현우는 공포에 질려서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진 집안. 그건
계곡에서 현우를 노려보던 할머니였습니다. 목에 작살이 박힌 채 피를 뚝뚝 흘리면서 말이죠. 그걸 뺐어야지 말이야. 이놈, 이 손목을 자르고 오장육부를 다 문드러지게 할 것이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는 죄송하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무덤을 욕보인 죄를 씻을 수 없던 걸까요? 결국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뭐죠? 바로 며칠 전 현우는 분명히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깜짝이야. 눈을 떠보니 침대가 아닌 웬 슈퍼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슈퍼에서 뭘 산 건지 이 손에는 봉지까지 들려 있었대요. 그리고 그 봉지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칼. 아이고. 손에 든 칼을 당장 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할머니 살려주세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할머니 제발요.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할머니. 제발 할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할머니. 그대로 기억이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지 이거? 잠시 후 슈퍼 알바생이 친구를 발견했을 땐 이미 아이고 손가락이 잘린 상태였대요. 말도 안 돼. 그때의 고통이 떠오르는지 이 현우는 붕대로 감은 손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재성아, 그때 우리 갔던 삼척 같이 가줘, 제발. 제발 내가 부탁할게. 그 길로 현우와 저는 이 삼척의 계곡으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무덤을 찾았습니다. 허름한 흙더미, 그리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 사이로 흉물스럽게 녹이 쓴 작살이 꽂혀 있었더라고요. 그래, 이걸 뺐었어야 됐어. 저희는 작살을 조심스럽게 뽑아낸 후 무덤에 여러 번 절을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행히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하면 될 것을.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 현우. 무덤을 욕보인 대가라고 하기엔 어쩌면 너무 가혹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었던 걸까요?